학습용 기판들은 주로 HBM을 많이 올리고요. 추론용 기판들은 LPDDR을 얻는 것들,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기판의 사이즈를 크게 만듭니다. 면적이 100배 정도 되고, 이 기판 자체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유리 기판들은 힘도 적고 두께도 좀 얇고요, 촘촘한 배선들을 설계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구멍들이 쫙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 기판 하나에 거진이 10만 개, 100만 개씩 뚫거든요. 근데 구멍들이 모두 다 깨짐이 없이 나와요.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그 레이저들은 피코세컨드 단위로 조정이 되거든요. 아무도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입니다. 이 반도체 기판 하면은요, 우리는 실리콘이 올라간 플라스틱 기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유리 기판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리로 반도체 기판을 만든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거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먼저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기의 박철민 상무를 모시고 반도체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유리 기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그 앞에 유리 기판을 세워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코어라고 불리는 그 안에 들어간 유리 기판의 기본체이고요. 유리 기판을 완성을 하면 이렇게 요것처럼 이제 다른 물질들을 붙여가지고 회로도 만들고 다른 부품도 넣고 그래가지고 유리 기판으로 만들어진 HBM이 12개 들어가는 SOC가 4개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지금 HBM 들어가기 직전.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를 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얹어지기 직전.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기판을 만들기 위한 기본 코어 가운데 들어가는 유리 기판 시작점입니다. 예. 이제 이 AI 반도체 경쟁의 무게 중심이 이제 칩 설계에서 데이터를 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판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실리콘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가 집적도를 올리는데 힘들어진 환경이 되었고요. 집적도를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그것에 동반하는 그 비용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개 반도체를 기판 위에 얹어서 칩렛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 반도체들과 기능들을 묶어서 큰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AI용 반도체들은 그런 칩렛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판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HBM이 여러 개 엮여 있고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SOC라고 불리우는 그 반도체들도 여러 개의 칩렛을 붙여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것들이 얹어지는 기판이 되게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기판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죠. 아무도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리 기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 기판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큰 기판을 보시는 거는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예전에 손톱만한 1cm by 1cm 정도의 기판 사이즈에서 최근에 AI 엔진들은 적어도 10cm by 10cm, 그러니까 면적이 100배 정도 되고, 가장 최근에 새로 계획이 되고 있는 제품들은 15cm 많이 커지게 되고, 이 기판 자체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기판을 그 실리콘들을 위에 얹으려고 하면 기판들이 힘도 좀 적어야 되고요, 열적으로 변형도 좀 적어야 되고요, 기판 위에 지나가는 배선들이 굉장히 촘촘해야 되는데, 유리 기판들은 힘도 적고 그 다음에 두께도 좀 얇고요, 촘촘한 배선들을 설계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핏 생각하면 그 유리 위에다 뭘 설계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예.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구멍을 뚫는 공정이 가장 어려운 공정 중에 하나고, 잘못하면 깨지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품들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유리기판이 갖고 있는 잠재적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 기판이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에서는 특히 유리 기판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칩넷 형태로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침대 형태로 커지기 때문에 힘이 적어야 되고 올라가 있는 그 반도체들이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전달하는 효율도 좋아야 되고. 근데 유리기판은 다행히도 굉장히 훌륭한 재질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칩넷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칩넷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제가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반도체들은 로직이라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와 로직이 예전에는 컴퓨터 열어보시면 떨어져 있었잖아요. 보드에 보면은 CPU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메모리들이 꽂혀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기판 하나로 올라오는 저장 장치와 그 다음에 연산 장치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도 좋아지고 많은 것들 저장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사람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게 칩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저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칩넷.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로직 반도체들 자체도 워낙 그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칩넷으로 묶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도 새로운 방식입니다. 예. 이 AI는 사실 전기를 먹는 하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리기판이 바로 이 전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보는 기판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의 특성이 굉장히 얇은 배선을 만들거나 저항이 낮은 그런 배선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리기판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 위에 올라가 있는 SOC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수백 와트이거든요. 그 수백 와트를 지탱하는 전류가 500암페어에서 1000암페어 정도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류를 제공하는 도선이 이 유리기판의 구멍들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구멍들의 유효 저항이 플라스틱 기판보다 한 서너 배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력을 전달하는 데 효율이 좋고요. 그것 때문에 단지 AI 고객들만 유리기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보내주는 파워 디바이스 쪽에서도 유리기판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갖고 있는 열팽창 문제라든가 또 휨 현상, 또 신호 손실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을 유리기판은 겪지 않아도 된다. 해결할 수 있다. 아직까지 상용화가 된 제품은 없기 때문에 잠재력이라고 말하는 게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리기판을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삼성전자에서 개발할 것 같은데 왜 삼성전기에서 합니까? 삼성전기는 플라스틱 기판을 지난 25년 동안 양산을 해왔고요. 신사업, 신성장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리기판을 들여다본 거는 저희의 발전 방향이었고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유리기판 제조 공정을 보면 유리기판과 지금 저희가 양산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의 장점들을 모아서 유리기판 양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역시 이제 그 경험이 많다. 기판에.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그 기판의 그 완성품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값이? 상당한 값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당한 값이라 하면 플라스틱 기판은 대략 얼마인데 유리 기판은 얼마다? 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기판이 보통은 그 반도체 값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유리 기판뿐만 아니고 AI용 기판들은 면적당 반도체 값에 상당히 근접한 값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유리 기판이 경쟁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근데 경쟁사인 SKC 훨씬 더 먼저 시작했고 앞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경쟁사가 있는 게 너무 반가운 지금 상황이고요. 시장이라는 게 저희만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사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에코시스템도 그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생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회사들도 같이 경쟁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수율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리기판이라는 게 이 충격에 약하고 잘 깨지고 그 난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중심이 되는 코어 유리를 그 제대로 만들어야 기판도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만드는 전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요. 유리 회사, 기판 회사, 그다음에 저희의 고객 모두 모여서 그런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뭔가요? 일단은 유리 회사들은 유리가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걸 그렇죠. 네. 유리를 가공할 때 그 다른 현상 때문에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다들 유리가 이제 디자인된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유리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유리 회사와 기판 회사가 집중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기판들이 AI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을 만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과 같이 일을 해서 애들이 들어간 시스템들이 어떻게 신뢰성을 보일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의 이제 초정밀 가공 기술, 흔히 TGV라고 Through Glass Via. 이게 기술적 아주 난제 중에 하나다. 이게 핵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리창도 있고 자동차 유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다 유리를 쓰는데 디스플레이에 쓴 유리는 또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막 뭐 100인치를 문제없이 쓰는데 유리기판은 뭐가 힘들길래?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리기판이 가장 평상시 저희들이 쓰는 유리의 사용 환경과 다른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GV, Through Glass Via라고 해서 이제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구멍들이 쫙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 기판 하나에 거진 10만 개, 100만 개씩 뚫거든요. 근데 구멍들이 모두 다 깨짐이 없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이것들을 배선을 만들 때 그 구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구리의 열팽창률과 유리의 열팽창률이 워낙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 환경에 들어가면 이 팽창률이 달라서 또 유리가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제작할 때 깨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구리를 채우고 AI 동작 환경에 문제가 없이 제작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100만 개 가까운 그 TGV 홀들이 크랙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기술입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EUV 장비만큼 섬세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르다고 말씀. EUV는 섬세하게 선들을 많이 그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고요. 이 유리 기판에 구멍을 뚫을 때 저희가 레이저도 쓰고 화학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만큼 조심스럽게 가공을 해낼 수 있느냐. 가공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난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막 연상되는데요. 비슷합니다.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그 레이저들은 굉장히 정밀한 레이저들이라고 구멍을 뚫는 펄스가 피코세컨드 단위로 조정이 되거든요. 이제 이 AI의 대세가 그동안의 훈련에서 추론 시장으로 좀 변화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리기판이 추론용 반도체 시장에 가져올 어떤 파급 효과랄까요? 뭐 이런 게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학습용 기판들은 주로 HBM을 많이 올리고요. 추론용 기판들은 보통의 메모리나 아니면은 저전력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LPDDR을 얻는 것들 그런 그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그 기판의 사이즈를 크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휨, 그 다음에 열적 특성들이 중요해지고 두께도 중요해지고. 근데 유리 기판들은 플라스틱 기판보다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기출원용 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이게 뭐 2030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상용화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 상용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시험 양산은 27년 정도 라고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전체가 28년부터는 시험 양산이 들어가서 이 30년 정도는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은 이 시험 양산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한 해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보도에 보면은 뭐 유리기판도 완판됐다, MLCC도 완판됐다, 뭐 보도가 막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양산이 안 됐는데. 아니기 때문에 완판은 아니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어디서 많이 관심 보입니까? AI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즘엔 전력 디바이스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파수 특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안테나 이쪽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래요? 이 재질 자체가
저희가 노이즈라고 말하는 바라지 않는 시그널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잘 견뎌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이 삼성전기의 또 다른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MLCC, 멀티 레이어 세라믹 캐파시티, 적층 세라믹 캐파시티, 캐패시터. 그 MLCC라는 게 우선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삼성전기 제품이 좋은지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그 MLCC라는 게 그 다층, 적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라믹으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절연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도체와 세라믹이 자기니까 절연체 이것들을 쭉 굉장히 많은 층을 쌓아가지고 집적된 캐패시터를 만드는 게 MLCC 방식이고요. 이 MLCC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MLCC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에 쓰입니다. 휴대폰에도 많이 쓰이고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캐패시터라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보내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도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화를 잠깐 모았다가 급하게 그 로직이 쓰려고 하면 바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전력을 보낼 때 전압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일정하게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그 반도체들이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AI 반도체에 MLCC가 많이 쓰이고요. 가장 최근에 많이 응용이 생겼던 곳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엄청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기자동차에도 엄청 많이 쓰였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이게 들어갑니까? 배터리와 그 전기가 사용되는 그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는 게이트키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MLCC가 삼성전기가 왜 잘하는지 그 얘기를 안 하셨네요.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요. 용량이 크고 전장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굉장히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캐패시터들이 많거든요. AI 쪽에서 많이 쓰이고 저희가 최적화되어 있는 MLCC들을 많이 만들어서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고객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회사냐 뭐 이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자꾸 AI 고객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군요. AI 고객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고객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쓰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는 저희 MLC는 다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테슬라도 고객입니까? 전기 자동차 고객들은 대부분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2026년 반도체 업계에는 어떤 한 해가 될까요? 반도체 업계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고요. 그 기회를 집중력 있는 실행력으로 잡아가야겠죠. 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펼쳐지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쪽으로 기술의 트렌드가 가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AI 반도체가 제가 보기에는 더 무게중심이 실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건 확실하고요. 앞에 얘기하셨던 칩넷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반도체를 어떻게 그 고객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가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얼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6년 한 해 열심히 뛰셔서 원하시는 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은 삼성전기의 박철민 상무를 모시고 반도체의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가 될 유리기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